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대단지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 단지로 거듭납니다. 높이 제한이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성과급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10% 전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초과 이익을 나누는 이른바 PS 상한을 기본급의 1000%로 제한해 왔는데 이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SK하이닉스 직원은 1인당 평균 약 1억 원의 PS를 받습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약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에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은 선물 가격도 크게 오르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AI 반도체 칩 자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AI 추론 작업에 특화된 신형 칩을 개발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는 시험 단계에 들어갔고 스타트업 캠브리콘 테크놀로지도 데이터 센터용 AI 칩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앞당기는 꼴인데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H20을 위협할 수 있는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주말 큰 폭으로 떨어졌죠. 엔비디아 약세에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소식까지 겹쳐서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심도 약화됐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미중 간의 경쟁, 그리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위협과 기회 요인 두 분과 따져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반도체 회사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는데 중국 때문이었죠. 다행스럽게 오늘 조금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주환 박사님, 주가가 조금 출렁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4.65%가 하락을 했는데 네. 아주 컸죠. 오늘 아직까지 1.5에서 1.6% 정도 상승이니까 사실은 회복이 훨씬 못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제 2.73% 하락했는데 오늘 한 2.4에서 2.5%. 사실은 상당 부분을 만회를 한 상태여서 삼성전자. 아무래도 양사 간의 이제 주가에서 회복 속도, 온도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급락, 오늘 이게 조금 회복세. 이 중국 알리바바 소식에 또 반도체 장비,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규제했다는 영향을 받아서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우선 미 상무부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과 공장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규제 예외를 뒀는데 이제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영향이 그렇게 타격이 큰지, 소장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미국이 언발에 오줌되게 하는 거다. 그 타격은 주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낸드든 디램이든 이것이 미국이 본토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이 대만에서 생산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의 무슨 장비 규제 반입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예.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서 생산 안 하면 한국에서 해버리면 되는 거죠. 한국에서 하면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네. 언론에 보면 50조를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다 이제 그 50조는 반도체는 4년에서 5년이면 감가상각을 다 해요. 예, 그래서 그때 감가상각을 다 한 거고
그 사이에 투자했던 게 그렇다는 얘기고 감가상각금 얼마 했냐? 예. 그걸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50조라는 건 조금 과장이 심한 거고.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게 한국이 거기에 생산 안 하면 이제 죽냐 이런 건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조치들이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디램이나 낸드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는 문제도 생깁니다. 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공급이 그렇죠. 줄면서 그렇죠. 아,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도 결코 만약에 그런다면 더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은발의 오줌이라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아까 네. 그 이전에 조금 얘기를 회복세가 하셨지만 그 약한. 이유는 네. 지금 중국에서 그 DDR4, 5의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예. 가격이 뭐 80%씩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HBM에 많이 포션을 넣느라고 웨이퍼 투입량을 상대적으로 줄였고 삼성은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DDR 비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삼성이 이번에는 가만 앉아가지고 이 DDR의 가격 폭등에 수혜를 입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게. 이주환 박사님은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한테만 딱 이런 겁니까? 이거 미국이 장비 반입 규제를 다른 뭐 대만 TSMC는 영향을 안 받나요? 우리한테만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기업 명이 언급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이렇게 3개사를 예. 인텔까지 언급했고요. 예. 근데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중국 생산 비중이 워낙 높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전체 생산 금액으로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프리미엄 제품들을 다 한국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그런데 어쨌든 웨이퍼 매수 기준으로 예. 물량으로 따지면 SK 하이닉스의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40%, D램 40%, 50% 가까이 되고 예. 낸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본지는 다 이제 청주에 있지만 그 인텔의 사업부 인수한 SSD 관련된 낸드 쪽이 다렌에 있기 때문에 다렌. 이쪽 부분이 또 사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 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은 아예 없고요. 낸드만 지금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충격이 좀 적은 부분도 있긴 한데 어떤 기본적으로 2022년 10월에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네. 사실은 그때 보면 정확한 이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예. 로직 제품 같은 경우는 16나노, 14나노 이하 기술, 낸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의 그 기술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이미 중국에 반입할 수 없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조치인데 예.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유예 기간을 줬던 거죠. 유예 기간. 그래서 이걸 건별로 심사하지 않고 연간 단위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이제 1년 동안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너네도 유예 조치가 끝났으니 건별로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중국 하이닉스 공장에 아는 분이 있어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그 유예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떠냐 장비 반입에 문제가 없냐 할 때 굉장히 이미 많은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허가를 해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아직 훨씬 더 그게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3년 전 얘기잖아요. 제가 방송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공장 유효기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중국 공장을 질서 있는 엑시트한 플랜을 만들어라.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에 최대한 중국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예. 언젠가는 중국 공장은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 여기는 그래요. 제대로 제대로 제품 만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 캐파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죠. 지금 대만의 TSMC도 중국에 공장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대만은 이번에 빠졌는데요. 그럼 예. 빠지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10나노대 요건데 10나노. 그 TSMC가 난징에서 하고 있는 건 28나노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재를 워낙 빠진 거고 저사양이어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고급 사양을 만들기 때문에 예. 그걸 포커스해서 이제 이번에 규제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고급 사양이라고 하지만 이걸 유지하는 데는 장비가 필요할 텐데 만약에 장비 규제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공장은 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규정 얘기하는 걸 보면은 현상 유지는 가능한데 증설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는 장비 못 갖고 들어간다. 그럼 이론상으로는 이건 이제 그 뭐 점점 노후화되면 그냥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가는데 예. 그러나 문제는 이제 바이든 때 아까 이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그게 만들었던 거 트럼프 때 엎었다가 또 엎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3년 남았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이 변화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러면 한국이 왜 거기가 자꾸 생산을 하냐? 예. 한국에서 하지 그러는데 그만큼 생산 조건이 좋다는 거죠. 그쪽이 돈이 되기 중국이?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놓고 보면 그걸 그냥 뭐 다 그 스크랩해서 치우는 것이 맞냐?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고 공장은 보조금 많이 주는 데 짓거나 관세 많이 때리는 데 짓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있는 데 짓는 거죠.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 그렇죠. 있기 전 세계에 때문에 그리 갈 지금 수밖에 없다. 반도체에 뭐 디램이든 낸드든 그 최대 수요지가 지금 중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시장을 전략적으로 잘 봐야 이제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장단에 같이 춤만 춘다는 것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통제를 하면 그 공장을 제대로 계속 가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디램 가격이 그러면 우리는 그럼 그 하이닉스나 삼성의 공장을 스크랩해버리겠다 지금. 그러면 디램의 뭐 한 30~40%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디램 가격이 80%가 아니라 800%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공급망을 잘못 건드리면 이건 자꾸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국지적인 걸로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약간 블로핑을 섞어서 우리는 그 내년도에 이 하이닉스 공장하고 예를 들면 이 삼성의 공장을 그 생산을 중단하겠다,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디램 가격, 뭐 프레시 가격 다 폭등하는 일이 생기죠. 네, 그러네요. 과연 앞으로 결국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반도체 장비 규제 외에 또 중국에서 나온 뉴스죠. 월스트리트전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알리바바 신형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 신형 AI 칩이 실제로 엔비디아 H20을 위협한다 또는 대체할 만한 이 정도 성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나요? 알리바바의 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스펙이나 이런 비교 자료들이 많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주제 때 말씀드리고 알리바바보다 일단 화웨이의 어센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어센드 910C와 D 시리즈까지 나왔거든요. 화웨이요? 화웨이 제품인데 C와 D 정도 갔을 때 이미 H100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D까지 간 거면 아마 H100보다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이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직도 블랙웰 칩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 세대인 호퍼 칩의 기본 사양은 이미 넘어선 것 같이 보이고 있고 근데 알리바바의 제품 같은 경우 아직 사실 그런 구체적인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로만 이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엔비디아가 그냥 급락을 한때 했잖아요. 그거는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알리바바 칩이 엔비디아의 성능을 넘어가냐면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중국이 그거 발표하는 날, 그 전날인가에 앞으로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의 50%는 국산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50% 그렇죠. 절반을 국산으로 그렇죠. 쓰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은 뭐 90%를 이제 엔비디아 걸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중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제품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알리바바 거든 뭐든 성능이 낮든 높든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한 500억 불 정도 AI 시장이라고 하는데 칩 시장이 거기에 이제 기존에 먹었던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빠진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위협보다는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이제 손실의 가능성을 그걸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AI 칩. 이 알리바바 AI 칩을 중국 회사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한 거죠, 이거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알리바바 칩을 TSMC에서 제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행정에서 나오는 이제 추가 조치가 중국 기업들은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TSMC 쪽에 압력을 넣은 상황이라서 그전 화웨이는 이미 몇 년 전이 됐었고요. 화웨이를 제외한 기업들은 그래도 TSMC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작년 11월 이후로는 이제 그것마저 막힌 상태라 사실은 아주 작은 기업들은 아직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이제 알리바바, 화웨이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SMC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결국에는 중국 로컬 파운드리 이용해야 되는 거고 회사. 지금 중국 로컬 파운드리 중에 가장 이제 기술도 앞서 있고 캐파도 큰 게 SMIC라는 기업. 지금 삼성전자 바로 밑에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신형칩을 만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파운드리 중국 파운드리 회사가
삼성전자를 계속 추격하는 이 꼴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뭐 그렇긴 한데요. 예. 지금 이제 이게 SMIC가 쿼드루플 패턴을 갖고서 이제 7나노를 하고 5나노를 이제 뭐 샘플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알리바바가 신형 취입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알리바바는 예. 중국의 제일 큰 플랫폼 기업이고 또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부분의 만들어서. 칩들은 그게 뭐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최대 수요자가 만든 칩은 이것은 수요 규모도 클 뿐더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쓰면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빨리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TSMC의 그 거대한 공장이 일부분으로 대충 신경 안 쓰고 만들어준 그거에서 SMIC가 되면 이건 굉장히 큰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SMIC가 집중적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을 때 이 칩의 성능 개선이나 수율 개선이나 이런 것에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같이 맞물린 이제 제품 개발 그리고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이 생산에서의 이제 뭐 새로운 기회, 뭐 우대 조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리바바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 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기술 수준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엔비디아의 H20을 뭐 아직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성능을 그걸 쓰는 알리바바 스스로도 지금 그걸 쓰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빅테크들이 그런 제품을 쓸 때 문제는 없을까요? 자국 제품에 뭐 국산화 때문에 계속 쓴다고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올해 초 2월에 있었던 딥시크 충격이 딥시크 있는데 이제 아론 충격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두 가지인 거였어요. 하나는 알고리즘에 대한 충격. 예. 물론 그건 추론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픈 AI에서 쓰는 것 같이 학습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모델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추론 성능만 놓고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충격이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사실은 엔비디아의 가장 최고성능 칩을 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저가의 엔비디아 칩을 쓰고 일부는 화웨이 칩을 써서 구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엔비디아가 가장 비싸게 파는 칩이 있어야지만 좋은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하드웨어의 성능보다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충격이었던 건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객이 지금 직접 설계를 하고 본인이 사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알리바바 제조자가 같은 되면서 경우에. 예. 이럴 경우에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점을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한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SMIC가 만들게 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7나노가 안정적, 5나노가 이제 도전적으로 챌린징할 수 있는 수준의 최고 수준인데 네. 자 5나노로 양산을 성공했다고 했을 때 2나노로 만드는 TSMC에서 만드는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5나노와 2나노의 차이는 뭘까? 결국에 전력 소모하고 스피드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구성했을 때 최종 AI의 전체 퍼포먼스에서 성능, 속도나 전력 소모에서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상태로 써야 된다라는 한계는 있는 것이고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족한 하드웨어 부분들을 알고리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그걸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응전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지금 100% 성능 분명히 못 낼 거고요. 하드웨어 한쪽이 절름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당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보충을 하겠다라는 것이 중국 쪽의 전략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회사가 캠브리콘 테크놀로지라는 중국의 스타트업입니다. 10년이 채 안 됐다는데 예, 이 반도체 전문 설계 기업 최근 주가가 정말 급등을 해서요. 중국판 뭐 엔비디아 이런 정도로 불린다는데 전병 소장 이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어떤 회사예요, 이게? 그 중국 과학원 출신의 형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예. 뭐 한 10년 가까운 시간 중에서 9년까지는 뭐 헤맸었고요. 그래요? 최근 이제 한 1년 사이에 이게 흑자 전환, 그다음번에 성능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1년 반 만에 주가가 12배 올랐고 금년 들어서 5배 올랐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회사의 최대의 그 기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H20을 수출하지 마라. 엔비디아 H20. 그렇죠. 그걸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국산 칩을 써야 되는데 거기 1번이 하웨이 칩이고 2번이 이제 캠브리콘 한우지 겁니다. 예.
근데 하웨이도 이게 생산에 뭐 문제도 조금 있고 이래가지고 물량이 충분치 않아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이 회사 거가 하웨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일부 성능은 더 뛰어난 것도 있지만 이게 성능을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형 CSP들이 이 캠브리콘의 그 AI 칩을 이제 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금년 상반기에 며칠 전에 나온 실적이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3배가 늘었다. 43배.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 회사의 기술력보다는 그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 과정에서 네. 꽁 대신 이제 닭이 이게 용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이 뭐 아까 알리바바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국에 AI 칩 6마리의 용이 있어요. 6마리야. 이제 이건 이제 주로 AI 칩만 설계하는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에 비하면 알리바바는 사실은 조금 밑에 있는 회사고 그 6개 회사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캠브리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그렇게 폭등하는 이유는 중국이 한 500억 불 정도 이제 시장인데 AI 칩 시장이 네. 그 50%를 이거를 이제 국산을 쓰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매년 중국의 지금 AI 칩 시장이 50%에서 100% 커져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금년 한 250억 불, 내년에 500억 불 시장이 생기는데 거기서 캠브리콘이 10%만 먹는다. 그러면 이제 50억 불을 이거를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진이 보면은 지금 한 40%인데 아마 제대로 되면은 이게 60% 이상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 그 수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가 선반영한 거죠. 앞으로도 그러면 이 국산화 50% 룰이 계속 적용이 되면 매출 급증을 좀 그렇습니다. 이거 무섭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캠브리콘이지만 이게 너무 이제 주가 고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6마리 용 중에서 상장된 게 2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 하이공이라고 하이, 예, 공? 예. 그 하이공 테크놀로지는 2개 회사고 나머지 4개 회사는 아직 비상장이에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이 아마 그 커추왕반 테크놀로지 보드에 아마 금년 또는 내년 거기에 상장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아마 이 캠브리콘도 홍콩에 아마 2차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돈이 이제 왕창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거 갖고 또 R&D하고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는 제2, 제3의 캠브리콘이 아마 1년 반 사이에 아마 2-3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2, 제3의 캠브리콘을 찾아라. 자, 역시 시장이 무섭군요. 지금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따라 추종하겠다는 게 미국의 왜 AMD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런 때는 그렇게 주가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막대한 시장에서 그 먹을 수 있는 중국 회사 뉴스만 나오면 주가가 좀 출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력은 그렇게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팔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출렁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중국 기술? 결국에 기업이 클 수 있느냐는 이제 매출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술력이 좋다고 매출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아,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고객이 있어야지 매출이 증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MD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체 칩은 사실은 본인이 쓰기 위한 칩들이고 대부분 경우 3자 배정으로 물량이 나오는 물량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그다음에 본인들의 서비스에 특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고객이 바로 직접 산다고 해서 딱 만족할 만하게 쓸 수 있는 칩들도 아니고 엔비디아 이제 범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칩들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성능이 조금 좋든 비슷하든 사실은 시장에서 고객들의 선택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 그렇지만 중국 기업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중국 내수 시장을 미국에서 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하고 성장률은 가장 빠른 중국 시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정말 성장이라는 것들이 그냥 담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이 돼 있는 거라죠.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뭐 다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성능 더 좋다는 칩이 나왔을 때 그다지 추격을 안 받지만 중국에서 뭔가 하나 뜨면 지금도 중국에 지금 매출이 1분기, 2분기 발생하지 않아서 실시간에 우려가 많았고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랑 가장 큰 시장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리스크를 사실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캠브리콘의 매출 성장의 1등 공신은 전병 소장님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엔비디아 H20 수출 못하게 하니까. 그럼 기술을 막으면 막을수록 중국은 계속 자체 독립적인 기술 개발에 결국 투자를 많이 하고 에너지를 쏟을 텐데 그러면 계속 좋아지는 겁니까 중국 기술이? 그래서 제재 역설이 있죠. 그래서 제재 역설. 2021년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했는데 중국이 제재 받은 모든 상품에서 5년 만에 전부 세계 1등을 했어요. 아, 제재 받은 그래서 상품. 이제 이게 아이러니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진짜 고수는 뭐냐 그러면 뒤에 오는 놈 발걸어 넘어뜨려가지고 못 따라오게 하는 게 고수가 아니고 감히 이제 뒤에 따라오는 놈이 고수를 못 따라가 할 정도로 앞서 나가야 된다. 포기하게끔 만드는 게 답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장비를 제작하고 서비스를 제작하고 제품을 제작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그냥 발걸어 넘어뜨리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세미컨덕터가 아니라 슈퍼컨덕터로 슈퍼컨덕터. 그렇죠. 그리고 컴퓨팅이 아니라 퀀텀으로 가야 미국이 진짜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뭐 14나노, 7나노, 5나노 그거 이제 실험에서 다리걸어 넘어뜨려서는 이건 미봉책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저것은 감기 들었다고 그냥 감기약 자꾸 먹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기관지를 어떻게 스트롱하게 만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이미 인텔이 부도난 상태고 예. 뭐 이런 정도로 가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없는데 뒤에 따라오는 놈을 자꾸 뭐 이게 기술이나 장비든 제재한들 근본적인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의 미스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억누르고 기술 통제를 한들 중국이 쫓아오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거니까 더 앞서 나가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기술 통제를 하는 와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미중의 이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기회도 있고 또 위협도 있습니다. 지금 장비 수출 제한하는 건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굉장히 시장이 커지면 우리는 기회이기도 하는데 이주환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워낙에 많은 뉴스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어떤 기회, 어떤 위협이 될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면서 지금 올해 그렇죠.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은 사실은 중국으로 가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미국의 테크 기업으로 가서 사실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많은 카드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영향을 받기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중국 내수용으로 가던 H20 제품에 삼성전자 HBM 제품이 탑재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H20에. HBM이 막히게 됐을 때 덩달아 삼성전자 HBM 실적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약 40% 유지하던 HBM 시장 점유율이 올 초에 17%로 급락을 한 것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H20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연쇄적으로 삼성전자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 사이에 오히려 2위로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AI 칩에서 메인 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그런 서비스나 알고리즘 쪽에서 사실 글로벌 레벨에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HBM만 사실 AI 생태계에서 우리가 지금 강자로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포지션인데 그래서 HBM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오히려 삼성전자 마이너스, 하이닉스 플러스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병훈 소장님, 이 중국 관련 책도 쓰셨잖아요. 차이나 퍼즐인가요? 네네. 네, 이게 반도체 전략에 담겨 있고 미중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1등을 유지할 수 있냐에 관한 그런 해안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반도체에서? 반도체 사이클 한 번 정도, 한 4년 정도까지는 뭐 삼성의 하이닉스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4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AI는 누구도 승자가 없고 AI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서부에 광산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꽃갱이하고 청바지 장사는 누가 금을 캐든 간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GPU하고 우리 메모리는 HBM이 되든 뭐든 간에 이것은 꽃갱이하고 청바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이 100개 쓰다 90개 쓰지만 그다음에 가면 200개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중국의 생산에 관한 통제 이슈는 우리가 시장을 90%, 70%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태풍 속에 뭐 찻잔 속의 태풍 이걸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이것은 회복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그 중국의 생산 장비에 관한 제한은 주가에 큰 영향 없다. 생산 장비에 관한 거는. 그럼 우리는 이 HBM을 축으로 한 이 메모리 기술을 극대화시켜서 결국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발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바로 대폭락시킬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 먹고 오늘부터 HBM 공급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엔비디아 주가 대폭락을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런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 능력이나 캐파를 너무 낮게 평가해 보는 것은 그건 쓸데없는 자기 비하고요. 예. 이주환 박사님께 짧게 이 아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지금 이제 HBM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압도하고 있는데 이 미래의 전망이랄까 어느 쪽이 더 반도체 시장에서 향후 더 이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정말 HBM에서 캐치업을 할 수 있을지. 일단 현재는 그 반도체 사이클이 말로는 호황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요를 놓고 보면 HBM만 호황이고 HBM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사실상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건데 사실은 그래서 HBM의 효과가 현재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가 하나의 이제 퀘스천이 되는 거고요. 예. 올해까지는 당연히 엔비디아 칩 수요나 HBM 칩 수요는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이 됐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AI에 대한 투자를 작년이나 올해만큼 할 것인지 성장률이 뚝 떨어질지 이것이 관건인데 최근에 보면 WSTS라는 곳에서 나온 전망자를 보면은 GPU의 시장 전망, 그러니까 GPU만의 시장 전망 아니고 GPU가 속해 있는 것이 로직 IC라는 섹터인데 로직 IC가 작년도 올해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거의 이끌었어요. 30%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 9%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AI 시장의 성장률도 대폭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성장세가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BM에 과연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나의 관건이고 HBM 대신에 다른 제품으로 수요로 넘어오게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캐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전망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분야 등의 지출을 대폭 늘려서 경제도 살리고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인데요. 하지만 세입 기반이 약해서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직접 예산 편성을 주도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왜 빚더미 예산을 짰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내년 예산안 728조 원, 올해보다 8.1%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확장 재정이다, 빚이 늘어난다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정기국회에 가서 이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올해 예산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증가율이 2.5인데 내년에 8.1까지 대폭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잠재 성장률이 한 1.8 정도 되는데
금년 성장률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경기 부양의 이런 필요성이 물론 있고요. 예. 장기적으로도 보면 장기적으로도 아니죠. 중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AI라는 이런 기술 대변혁도 있고 네. 저출산, 뭐 지역 소멸, 기후 변화 이런 구조적인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재정의 뭐 빈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좀 절박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저희가 힘을 아낄 때도 있지만 예.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좀 그 시급한 마음에 좀 크게 들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대급으로 해서 줄일 거는 대폭 줄이고 대폭 투자가 필요한 부분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 위주로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주로 초혁신 아이템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AI 이런 부분을 한 3배 정도 늘렸고 AI. 예. 저희 R&D 이런 거는 한 20% 정도 늘려서 한 35조 원 수준이 되게 했고 저희가 K컬처라든지 한류 이런 K푸드, 뷰티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세계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 잘 들었고요. 동시에 이렇게 지출 구조정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27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정한다는데 이게 지출을 구조정한다는 게 줄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줄이는 건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예년에도 보통 한 20조 원 수준 정도의 지출 구조 조정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올해 좀 대폭적으로 한 거와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 좀 더 재원이 가도록 네.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연례적으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낭비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대폭 줄였고요. 저희가 줄일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으로 한 17,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400개 정도는 감액을 했고 예. 올해 좀 더 특징적인 것은 네.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를 많이 찾았습니다. 폐지한 한 사업. 1,300개 정도 이제 사업을 찾아서 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좀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 이런 걸 제로 베이스에서 좀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업비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그 정부가 쓰는 경상적인 홍보비, 출장비 뭐 이런 부분들도 별도의 목표를 정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비를 좀 줄여서 정부도 좀 허리띠도 좀 졸라매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뭐 예. 공무원 급여는 꽤 많이 올리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급여 부분은 뭐 3.5% 정도 3.5%? 올리는데 네. 워낙 코로나 공무원들 시기 급여가 낮다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0%대도 있었고 1% 있다가 요즘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런 경비를 줄이는 대신에 처우를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네. 특히 이제 저연차, 저하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6% 이상 좀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워낙에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급여가 낮아서 떠나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 중에 또 재정 사업을 보면은 지방을 우대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데 지방 우대 시범 사업을 왜 하게 되는 건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네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로 수도권 집중이 이제 갈수록 좀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지방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보다는 지방이 예전에 이제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 쪽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재정 사업에 대한 우대를 좀 하는 것이 있고요. 우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방에 가는 재정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 수준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물량을 좀 더 배정을 하거나 지방 기업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단계별로 했고 예를 들면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비수도권을 3단계로 나눠서 특별 아주 좀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해서 12만 원. 지금 10만 원이죠, 아동수당이. 그렇습니다. 10만 원에 12만 원. 우대 지역은 한 10%에서 11만 원. 일반적인 비수도권은 한 10.5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하는 그런 사례를 도수 좀 했고요. 이런 건 이제 예산뿐만이 아니라 세제 쪽도 그런 혜택들을 많이 좀 지원하도록 했고 그렇다고 수도권 쪽을 뭐 줄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역차별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재정 투자를 하면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재정 사업에서 좀 더 주냐 덜 주냐 이런 문제보다는 지방이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이제 4극 3특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이라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동남권 부울경의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조선 해양 방산산업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요. 그다음 서남권은 에너지 자율차, 그다음 그 위쪽으로 가서 중부권은 첨단 과학 바이오, 그다음 이제 대경권 그 대구 경북권 거기는 AI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거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네. 그런 것들이 지역의 산업으로 육성이 되고 관련해서 지역 거점 대학들을 저희가 소위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이름을 네. 붙이는데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다음 거점 국립대가 지방의 기타 이제 사립대들의 허브 역할도 할 수 있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정책,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방 우대, 지방 성장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방에 지금 뭐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모든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주창을 했고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과를 안 냈습니다. 이번 정부 말대로 꼭 현실이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내년 예산에 또 이 아까 AI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세 배 이상 늘기로 했습니까? 예,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이거는? AI가 올해 예산으로 한 3조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10조 이상으로 한 3배 이상 늘렸고 특정 분야를 이렇게 재정해서 3배 이상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저희도 절박한 마음에 아주 강하게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 분야는 저희가 예. 이제 LLM을 기반으로 한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예. 것들은 사실 조금 격차가 있죠 선진국과.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제조 역량이 있고 제조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젠슨 황도 얘기했던 것처럼 피지컬 AI 쪽의 강점이 물론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따라잡고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런 사극 체제에 각각의 피지컬 AI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5년간 한 6조 정도, 예. 내년에는 한 5천억 정도 시작을 해서 그런 신산업을 발굴하는 부분, 약간 중기적인 개념이고 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AI 생활 밀접형 AI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예. 뭐 아기 울음소리를 좀 분석하는 AI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화장품을 선택해주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스프린트 300이라는 이름으로 한 300개 정도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한 1조 가량을 투자하고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혜택을 볼 수 맞습니다.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1년 내지 2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좀 개발이 된 부분, 아마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 이런 쪽에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복지 고용이라든지 납세, 신약 신사 이런 공공 부분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AI들을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네. 뭐 인프라 관련해서는 저희가 GPU를 추경 때 한 1만 장 정도 샜는데 내년엔 한 1.5만 장 해서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인프라도 늘려서 그 필요하신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AI 대전환을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AI 관련해서 또 관계가 있습니다만 또 R&D 투자가 사실 전 정부에서 조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대 규모로 늘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 20%가량 늘렸고요. 한 29조 수준에서 한 35조까지 대폭적으로 늘렸고 저희가 소위 그냥 ABCDEF라고 하는데 예. 그 앞자를 따서 인공지능, 바이오, 컨텐츠, 방산 에너지, 첨단 제조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요 분야는 특히 한 30% 이상을 증가를 시켰고 네. 관련 과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예. 그 제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출연 연구기관이 과거에는 일부 조그만 수탁 과제 한 2억, 3억짜리 수탁 과제들을 쭉 따서 그거를 조그맣게 연구했기 때문에 네. 역량이 좀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적은 규모로 나눠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한 1,900개 정도 과제를 예. 이번에는 다 폐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한 100개 정도의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수백억 수준의 프로젝트별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유치하고 또 우리나라에 잘 키워진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닥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만들었고 네. 아까 해외 유치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를 5년간 유치하는데 한 1조 원 이상을 쓸 것이고 예. 그 유명한 석학들 국내 해외에서 활동하는 석학들도 한 200명 정도 유치를 해서 좀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도 하지만 국내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지원으로 과연 붙잡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불투명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뭐 막대한 재원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 유치 경쟁입니다. 또 하나 이번 예산에서 또 중요한 게 국민 성장 펀드. 이게 이제 정부가 좀 주도하면서 국민과 연기금들이 투자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런 게 좀 상세히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건? 그 성장 펀드는 저희가 100조 이상 뭐 한 150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국회에서 지난주에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고 예. 이쪽은 국가 보증체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산은에서도 출자를 해서 이게 한 50에서 한 7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기관 투자가로서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하고 예. 나머지 한 50조 이상은 그 자금을 투자하는 저희가 각종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하고 일반 국민들도 투자를 하게끔 하고요. 그 부분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출자를 1조 원 정도 후순위로 투자를 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ABCD, EF 이런 신산업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방식은 뭐 지분 투자도 되고요. 저희가 펀드를 통한 뭐 자펀드를 통한 간접 펀드 아니면 그 저리 대출 이런 부분들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예. 또 하나 올해 예산에서 내년 예산에 주목을 끌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안에 조금 많은 규모가 반영이 돼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내년 예산에는 발행 규모는 한 24조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재정 지원은 1조 1,500 정도를 했고 할인율이 기존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할인율이 예. 기존에는 한 2에서 5%였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우대 이런 측면에서 3%, 5%, 7% 이렇게 했습니다. 3에서 7%. 예, 네. 지자체가 또 한 5% 정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할인율 국민들이 느끼는 할인율은 한 12%까지 갈 수 있고 네. 지방에서 좀 더 한다면 뭐 그거보다 더 할 수 있겠죠. 12% 정도 할인되면 효과만은 상당히 살만하겠네요. 예. 네. 경제적 효과 부분은 아까 지금 뭐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초반 뭐 거기까지는 좀 그 소비 진작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경기 부분이라든지 예. 저희의 이제 그 지방과의 소통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법적으로도 국가에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게 네. 의무화된 부분도 있어서 네. 이제 규모의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또 하나 우리가 이색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대중교통 뭐 정액 패스도 지난번에 상당히 그 관심을 끌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주도한 유병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지난 1월에 딥시크 충격을 연상케 했는데요. 중국 AI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였죠.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가 중국의 기술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는 이른바 제재의 역설인데요. 중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